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4번째 페이지. 이제 다음 주 초면 절기상 대에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가 됐는데요. 푹푹 찌는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드리고자 지난주에 이어서 극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극지로 온 엉뚱한 질문들의 저자이자 극의 비밀을 캐러 다니는 극지 탐험가이시죠. 극지연구소 박숭현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 첫 시간은 저희가 이제 극지는 어떤 곳인가, 또 극지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인간이 언제부터 극지 탐사를 시작한 건지, 극지 탐사의 역사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극지를 향한 인류의 탐사, 언제로 거슬러 가야 되나요? 이제 굳이 기원을 따진다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극지 탐험하는 그런 시작된 거는 아마도 14세기 정도로. 14세기. 예. 와, 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이제 유럽에서 그 당시에 이제 동방무역로가 막히다 보니까 바다로 이제 개척을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 대표 선수가 이제 콜럼버스였고, 콜럼버스가 좀 독특했던 게 원래 이제 원래 무역이 동방으로 무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동쪽으로 가야 무역이 되는 건데, 그쵸. 서쪽으로 가서 길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다로 나간 거잖아요. 예.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극지를 이제 엉뚱하게 접근하게 된 이제 그런 모멘트가 생긴 거죠. 그냥 대서양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극지를 접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콜럼버스가 원래 바다를 거슬러서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가려고 했던 건데, 가다가 아시다시피 못 갔잖아요. 콜럼버스는 이제 가다 보니 엉뚱하게 이제 미대륙에 이제 하게 된 건데, 더 가야 되잖아요. 더 가야 되는 건데,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죠. 예, 근데 더 가서 가려고 보니까 대륙에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갈 수 있을까 하다 보니 계속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푼타아레나스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길이 막혀서 그냥 그렇죠. 유일한 길이 남쪽이니까. 남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냥 본의 아니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젤란이 처음에 이제 콜럼버스는 가기만 거기서 만족으로 그냥 끝났는데, 마젤란은 끝까지 가보겠다고 해가지고 아래쪽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푼타아레나스까지 이제 가게 돼서 거기를 통과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가게 된 건데, 근데 그때 한번 크게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런 무역 항로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남극 대륙에 접근하게 된 게 이제 그런 하나의 게 됐고요. 근데 북도 비슷한 원인인데, 무역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콜럼버스나 마젤란이 계획했던 항로는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데 독점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걸 찾자 하다 보니까 북극으로 가면 더 가깝지 않겠느냐. 근데 북극으로 찾다 보니까 북극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극 같은 경우는 이제 북극은 서쪽으로 가도 갈 수 있고 동쪽으로 가도 갈 수가 있거든요. 북극은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서항로, 북동항로 두 개가 있는 건데, 근데 북동항로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해안을 거쳐 가는, 북서항로는 이제 유럽이나 캐나다를 거쳐서 가는 건데, 처음에 이제 유럽인들은 이제 북서항로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이제 북극에 접근하게 된 거죠. 또 북동항로도 이렇게 가게 된 거고. 남극은 또 제임스 쿡 선장도 그쪽으로 탐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는 태평양의 모습을 이제 그 사람이 탐사를 대부분 알게 됐는데, 이제 당시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익을 줬잖아요. 유럽, 그렇죠. 유럽 사회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또 하나 발견하면 또 대박이 아니겠느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미션을 줬던 거예요. 남반구에는 보면 대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북반구에는 대륙이 있을 리가 없다. 큰 대륙이 또 있을 테니 그걸 찾아봐라. 그냥 남쪽으로 가봐라 했는데, 재밌게 우리는 남극하면 막 춥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따뜻한 남쪽 나라 이야기하듯이 따뜻한 대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쪽에. 그래서 따뜻한 남극 대륙, 남방 대륙을 찾아봐라고 미션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이제 찾지는 못하고 막 빙산이 떠다니는 걸 봤죠. 근데 그 대신 이제 그 바다에 굉장히 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복원을 하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어업이나 이런 게 발달하게 됐고, 그다음 고래도 당시 많이 발견해가지고 포경어업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극에 고래 잡으러 가는 배들이 많아져가지고 모비딕 이야기 아시죠? 그것도 그런 계기로 이제 다 그런 경험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접근을 이제 콕 때문에 이제 남극대로 접근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정확한 위도가 기억 안 나는데 거의 한 70몇 도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20세기 다 돼가지고 러시아 역시 극지에 강한 러시아가 벨링사우저라는 사람이 계속 가서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죠. 보니까 딱 얼음 대륙이 있어가지고 어디 땅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참 기대와는 달리
그 풍요한 대륙이 아닌 얼음 대륙 하나 발견하게 된 거죠. 좀 허탈할 수 있지만 그렇죠. 엄청난 의미가 있는 발견이죠. 예. 그리고 이제 남극점을 뭐 예. 찍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유명한 사람이 어릴 때 위인전으로도 읽었고 아문센이랑 스콧 예. 많이 떠올리는데요. 누가 먼저 간 거죠? 이게 아문센이 먼저 발견한 거.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아문센이 이제 먼저 그렇죠. 그 남극점에 도달 1911년도 예. 이제 다 도달했으니까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러네요. 두 사람이 뭐 세계 라이벌처럼 하고 그때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문센이 먼저 도달할 수 있었던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이제 경쟁이긴 한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강국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우주 개발을 우리가 앞서간다고 하듯이 그 당시 이제 남극 대륙이 미지 대륙이다 보니까 그 세계 제국 우리가 당연히 거기는 남극은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네. 투자도 많이 하고 탐사대 여러 번 먼저 보냈어요. 뭐 예. 보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스캇이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갔던 거 그 마지막 남극점에 도달하기 전에 갔었기 때문에. 스캇이 영국 사람인 예,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갔었기 때문에 영국은 계속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워낙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남극대는 당연히 영국에서 이제 첫 남극점을 가겠지 이제 이런 네. 걸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아문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노르웨이 사람이거든요. 네. 노르웨이 사람인데 영국은 좀 이렇게 오래된 나라지만 노르웨이 물론 오래된 나라긴 한데 독립한 지는 얼마 안 된 신생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하고 이제 비교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의 나라는 아니었는데 네. 영국에서 이제 그 아문젠이 이제 북극 탐험가였는데 북극 탐험가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한번 그 영국을 한번 좀 이렇게 내가 한번 그 본때를 불러볼까? 보여야겠다 해가지고 네. 스캇이 간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준비를 해가지고 소문은 성동격서 같이 난 북극 탐험을 할게 한 다음에 딱 소문 낸 다음에 남극을 딱 몰래 간 거죠. 진짜 성동격선. 그렇죠. 예. 비밀로 하고 딱 남극에 간 다음에 예, 예, 예. 그 사람도 훨씬 더 준비를 다른 차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스캇 같은 사람은 네.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국가적 임무를 부여받은 엄청난 미션을 가진 사람인 거죠. 굉장히 그렇죠. 책임이 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단지 극점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극점 가면 그 세금 쓰는데 네. 거기 갔다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얻어올 수 있는 거 다 더 얻어와야죠. 얻어와라. 네. 그 환경도 지질 조사도 하고 네. 거기 뭐가 사는지도 확인하고 그 과학적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가는 건 무겁네요. 의미가 없다. 마음도 그렇죠. 무겁고 약간 그 스피드도 무거워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기동력도. 예. 또 원칙도 있어가지고 네.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야 돼요. 그 네. 차 타고 마라톤 누가 차 타고 하면 반칙이잖아요. 네. 걸어가야지 진짜지. 근데 아. 이런 식의 그 미션을 가지고 예. 갔던 거. 이 사람 가면서 이제 온갖 그 원칙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고 썰매도 내가 그 사람이 끌어야 되고 아. 가면서 조사하고 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게 됐고 예. 또 원래 이미 그 전에 2번 정도 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아. 루트를 따라 간 거죠. 이 네. 사람은 한 번 갔던 길로 가야 되니까. 근데 네. 아문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남극 점에만 가면 되고 네. 물론 이제 과학적 연구를 하긴 하지만 그건 좀 장식이고 예. 그리고 길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지름길로 그냥 그러니까 더 가까운 길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예. 꼭 걸어갈 필요가 있냐? 못 타고 가요. 근데 네. 그 당시 아문젠이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가 그 아주 그 영하 몇십 도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개를 데리고 가면 된다고 준비를 한 거죠. 아,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건가 보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개를 이제 준비를 했고, 근데 예. 스캇 같은 경우도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 동물을 데리고 가는데 그 만주에 있는 조랑말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 추운 데 있으니까 얘가 만주 정도도 추우니까. 그렇죠. 이제 개를 데리고 가면 짐은 정도는 끌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걔네들은 전혀 남극에 정 안 못해가지고 되겠지. 오히려 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짐이 됐다. 근데 아문제는 이제 그건 아니고 네. 개를 데리고 가서 개썰매를 가지고 이제 남극을 썰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지름길로 가고 또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갔으니 네. 당연히 빠르죠. 후발주자여도 추월하겠네. 또 일찍 출발했어요. 아, 일찍 출발했고 일찍 심지어. 출발하고 운송 수단도 더 빨랐고 예. 그리고 지름길을 갔으니 예. 스캅부터 한 달 먼저 간 거죠. 가면서 또 하는 일도 적었고 그냥 쭉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 먼저 는 효율의 끝을 달린 여정이었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 극점에 그 남극점에 가는 효율에 있어서는 그 당시 기술 수준으로서는 가장 그 효율적인 길을 선택했던 거죠. 네, 스콧은 조금 몸도 마음도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스콧의 비극적 결말?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스캇이 이제 그 남극점에 이제 가는 도중에 날씨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제 막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해가지고 남극점에 딱 가봤더니 아문젠이 한 달 전에 와서 선 쓰셨어요. 네, 그 징표를 남겨놓은 거예요. 국기 꽂았겠죠. 국기 꽂아놓고 네. 그 사람이 또 그런 걸 했냐면은 그 아문젠이 원래 그 사람이 아까 그 북서항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북서항로를 아문젠이 자기가 처음에 이제 통과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에서 네.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증거가 뭐냐? 당신이 갔다 왔다는 증거를 대 이랬더니
못된 거죠 증거를. 갔다 왔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야 됐다 해가지고 그때의 경험을 그렇죠. 남극선 딱 노르웨이 깃발 딱 꽂아놓은 거죠. 꽂아놓고 또 중요한 스컷이 온다는 걸 알잖아요. 알죠. 증인이 생긴 거죠. 이거 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딱 이용한 거죠. 나 왔다감. 예. 딱 그 한데 노르웨이 국왕 그 편지까지 남겨놨어요. 스컷 선생 오면은 뭐 수고했네 이런 식의 어떤 스컷 약 오르는 정도 열받았겠네요. 그렇죠. 가지고 딱 가보니까 이미 노르웨이 깃발도 있고 편지가 남아 있으니까 기운도 빠졌고 또 돌아오는 길에 또 워낙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 하다가 그 80km 정도 제가 원래 출발했던 그 원점이 있잖아요. 거의 한 80km 남겨놓고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온갖 원칙을 다 지키고 왔다가 그 오는 길에서 결국 이제 그거를 못 하고. 아 그랬군요. 예. 근데 그 극점, 그 정확한 포인트에 가면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거기 그 자전축이 있으니까 거기는 시간이 우리랑 다르겠죠. 우리는 뭐 한국 시간, 뭐 중국 시간, 미국 시간 이렇게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도에 따라 이제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 모든 경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든 결정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시간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점이 거의 모여 있으니까. 근데 시간적인 어떤 해가 뜨고 해가지고 이건 똑같나요? 그것도 극점이다 보니까 좀 다르죠. 다르고. 그것도.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쓰면 시간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좋네. 아 그리고 이제 아문센이랑 스콘 말고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인물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던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어쨌든 그 아문센이나 스컷 같은 분들은 극점에 도달했으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했던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셰클턴이라는 사람도 그 남극점에 가고자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스컷이 먼저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두 번째 셰클턴이 도전했는데 이 사람은 그 당 스컷보다 더 가까이 갔었거든요. 극점에.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컷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아무튼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건데 너무 무리하게 그거를 원칙을 다 지키다 보니까 된 거 아니냐. 그런 좀 사는 게 중요하니까 대충 포기하고 왔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게 있는 건데 스컷 같은 그 셰클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좀 충실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충분하다. 다음에 또 오면 된다. 희생자가 나올 바에는 포기하자. 그렇죠. 여기서. 포기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포기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스컷가 가버렸잖아요. 가다 보니까 그 사람 갑자기 목적을 상실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이제 극점만 가는 게 남극점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남극 대륙으로 횡단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성공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을 이제 그 사람이 워낙 남극 탐사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모금을 막 해가지고 돈이 모이고 대원을 모집을 했는데 그 처음에 이제 대원을 모집했는데 한 5천 명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쟁률 장난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엄선해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그 남극의 서쪽에서 출발해서 우리 스컷이 그 기지가 있었던 이제 그쪽 처음 출발했던 출발점까지 나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 처음에 그 서쪽에서 상륙도 못하고 바로 해빙에 갇혀가지고 착륙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못하다 보니까 겨울을 나고 여름이 되면은 이제 출발했다고 했더니 여름이 되니까 해빙이 녹으면서 오히려 해빙이 막 배를 그다음 범선이니까 그다음에 배가 파괴돼가지고 아예 이제 못 가게 된 거죠.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포기할 거 다 포기하게 하고 사람들 이제 필요한 것만 챙기게 해서 인근의 섬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머무르다가 이제 거기 있으면 또 언젠가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구조들 데리고 오겠다고 해가지고 그 남극의 험한 바다 아까 그 세종기 들어갈 때 그 배로 타면 3일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이제 드레이크 패시지라고 하는데 거기가 세계 가장 그 거친 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서 구조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살았어요. 다 전원 생존한 거죠. 이건 진짜 대단하네. 그렇죠. 소기의 목적은 못 이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성공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성공이라는 것도 3이 있어야 성공하는 건데 그건 3의 일부분이잖아요.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생존이라는 의미라든지 그리고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굉장한 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더 각광받는 인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었어. 그렇죠. 아문센만 알고 있었는데. 셰클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극지에 대한 인간의 탐험 정신과 열정 예나 지금이나 참 놀라운데 그런데 무려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죠. 지금처럼 위성도 GPS도 없던 시절에 이거 뭐야 수소 풍선을 타고 북극을 가로지르려고 했던 탐험가들이 있었습니까? 예.
풍선을 타고 그렇죠. 애니메이션 업이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것도 재밌는 발상인데 그러니까 아까 북서항로, 북동항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걸 개발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가다가 막 죽고 막 실종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배를 타고 간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북극 해빙을 덮여 있다 보니까 그런 배를 타는 게 어렵다면 그러면은 하늘을 날아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발상이잖아요. 콜럼버스도 비슷하게 동쪽으로 하는데 동쪽으로 갈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면 되지 않냐는 발상했듯이 위로 가면 된다는 발상을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 마침 그 열기구들이 막 유행하는 시기여가지고 기구가 좀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영화산도 많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런 걸 좀 반영해가지고 열기구를 타고 이제 갈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딱 그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은 솔로몬 안드레라는 사람이군요. 예, 솔로몬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막 펀드를 받기 위해서 설득하고 다녔는데 처음에 관심을 안 가졌죠. 뭐 하냐 했는데 우리 안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아, 우리가 아는? 예, 노벨. 알프레드 노벨. 네, 그 노벨상의 노벨이 그 당시 이제 그 사람 스웨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발상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나 절반을 지원할게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당신의 그 필요한 자금을 했더니 또 나머지 절반이 모금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절반을 내가 할게 해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스발바드 섬에서 그 노르웨이에 있는 데죠. 그렇죠. 근데 그 기구를 띄워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성공하나요? 좀 이따 출발은 굉장히 장대했는데 그냥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죠. 실종된 거로 끝났습니까? 네, 노벨이 이제 그 좀 이따 죽었는데 노벨은 결국 그 성공 여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되는데 일시정대생이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잊혀졌는데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한 20-30년 지난 다음에 그 북극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돼서 보니까 이분들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열기구 갔던 사람들이 그 아마도 좀 지나가지고 바로 그 기상 상태가 나빠가지고 바로 착륙한 다음에 걸어서 이제 이동하려고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그 사망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죠. 동사했거나 뭐 굶어 죽었거나 뭐 그런 거. 근데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을 갖고 있었고 충분히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뭔가 질병에 걸려 죽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또 열정을 보여준 사례도 있네요. 그래서 박승현 연구원 편에서조차 또 스웨덴이 언급됩니다. 잡지사에서. 스웨덴 대사관에서 하루빨리 회신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남극을 처음 간 사람도 뭐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이게 그 처음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참 국가도 공식적으로 시작한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처음에 누가 갔다 이렇게 그거를 하다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1963년도 무려 1963년도면은 좀 오래전이죠. 그 유학을 갔던 분이 남극 대륙을 갔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미국 유학을 간 한국분이요? 그렇죠. 한국을 이제 이병돈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생물을 연구하신 분인데 그 남극 대륙을 이제 그때 공부 차원 그럼 무슨 미국에서 간 팀에 섞여서 가신 그렇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갈 때 따라간 거죠. 이병돈 박사님. 이분이 이제 부경대 교수도 하시고 해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가셨던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 주도하에 간 거는 언제? 그러니까 우리 정부 주도하는 이제 처음에 이제 남극에 접근하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이미 이제 거기서 그 어업을 하기 위해서 접근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1980년대 들어와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남극 조약을 가입을 해 남극에서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남극 조약을 가입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이제 그 현재 세종기지가 있는 킹조지 섬에 간 게 정부 지원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에 대한 어떤 역사와 관심이 생각보다 좀 오래됐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오늘 박승현 연구원님께서 아주 귀하해 보이는 옛날 책 2권을 가져오셨습니다. 진짜 손때 묻은 옛날 책 느낌인데
무슨 책입니까 이게?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저희 밝아오른 남극 대륙이라는 책은 1982년도에 나온 책이고 80년대, 86년, 86년. 그리고 저 북극 탐험이라는 책은 78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소장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엉뚱한 질문을 책을 쓰고 나가지고 예, 이번에 내신 책을 쓰고 나서 이제 그 책을 또 선물도 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이제 연락을 좀 하고 있던 서점 주인이 계셨는데 했더니 그분이 이제 제가 온다는 거 알고 나한테 이런 책이 있다고 보여주더라고요. 헌책방 이런 데인가? 그렇죠. 헌책방에서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그 북극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길지 않던데 이런 책도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알게 됐고요. 이게 70년대에 쓰인 그렇죠. 북극에 대한 책인데 그린랜드 탐사한 책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분이 쓰신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분이 쓴 책이죠. 그러니까 연구원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먼저 하신 분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와, 그러네. 그리고 저 남극책 같은 남극책은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그 남극 활동을 이제 준비할 때 아마 그 분위기를 타고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 그 당시 진짜 막 그때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오고 해가지고 꽤 화제가 돼가지고 그때도 남극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 책이 서점에 있는 걸 보고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수상하고 있다가 아마 2년 때문에 제가 극정보를 하게 된 것 같은데 다시 꺼내 보게 돼서 또 새삼 놀랐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또 상세한 얘기 썼구나. 예, 놀랍군요. 한국인은 예로부터 남극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 기지가 세워지면서 연구원분들이 오가고 계신데 이제 남극에서 연구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극에서 그 활동을 하면 그 과학자여야 되죠. 남극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기지이기 때문에 과학기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과학자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언론인들 들어가시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과학자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남극 조약에 따라서 이제 과학기지들이 보통 운영이 되는데 그 남극 조약에 따르면은 그 과학기지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거기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제가 만약에 미국 기지를 가든지 뭐 러시아 기지를 가든지 무조건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무상으로. 그런 식의 조약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학자에 대한 기존 조건들은 있습니다. 조약이 가입된 나라끼리는 그렇죠. 서로 협조해 주자.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극지 연구에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극지 연구는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우리 일상이랑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겁니까? 모두 극지하면 굉장히 멀고 뭐 그 얼음을 떠올리고 뭔가 그 현실과 다른 뭔가 도피처 이런 비슷한 상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어떤 그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 결국 이제 지구라는 곳이 이제 하나의 고정된 환경이 아니고 그냥 뭔가 순환하고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나 순환의 한 축이 극지이기 때문에 결국 뭐 그 대기도 그 극지방하고 적도지방하고 이제 순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또 축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전혀 지구 환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한 한 축으로서 당연히 극지는 중요한 지역이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경, 경험의 환경 자체가 극지와의 관련성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굉장히 뭐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곳인 거죠. 이런 것도 좀 관심 분야일까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돼서 이제 극지에 있는 빙하가 예를 들어 녹는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안에 얼려져 있던 인간에게 굉장히 해로운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녹아서 깨어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진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까? 그것들 이제 관심 있게 연구하신 분이 저희 연구소에 계시고요. 그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빙하가 두 지역이잖아요. 한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는 건데. 남극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이 있어요. 남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눈이 쌓여서 된 거다 보니까 거기 무슨 바이러스가 있을까 이제 상상할 수가 있는데 확률은 낮지만 거기도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남극 같은 경우는 좀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북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기는 바닷물이 오는 거니까요. 거기 이제 바닷물은 아니고요. 북극에도 이제 빙하들이 있고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동토가 아니다가 이제 얼어붙은 거다 보니까 그 얼어붙기 전에 활동했던 어떤 바이러스 우리가 바이러스를 우리가 우리가 뭔가 그 걔네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걔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걔네들을 하려면 어떤 뭐 백신을 맞으면 이런 식의 어떤 정보가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바이러스 있을 때는 그 대응 방식을 모르니까 위험을 빠질 수가 있는 건데 그 북극이 얼어붙기 전에 그 시베리아에 얼어붙기 전에 그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바이러스가 거기서 딱
냉동이 돼 있다가 풀려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대비를 못하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들 그 사람들이 그 경각심을 갖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생물 연구를 해서 걔네들을 좀 정체를 알고 있어야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그렇죠. 때 대비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생각들 갖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극지에 가기 전에요, 연구원님. 혹시 특별한 훈련 같은 걸 받아야 되나요? 예. 네, 기본적으로 극지 환경이 뭐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전 훈련 같은 거, 뭐 바다에 빠졌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비상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지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안전 장비 같은 거 교육받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안전 도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예. 극지 연구소 안에 뭐 헬스장이라든지 텔레비전 보는 곳이 있는지. 예. 뭐 연구소는 연구하는 데니까 송도에 있는 극지 연구소. 거기야 뭐 당연히 기본 일반 기업하는 복지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마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세종기지. 그렇죠. 기지에서 있냐고 이제 헬스장 같은 건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하면은 고립된 환경이 있고 밖에서 뭐 남극 밖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헬스장 같은 것들은 마련이 돼 있죠, 당연히. 마련돼 있고. 뭐 하고 노십니까? 일과 끝나시고. 예. 그거는 뭐 워낙 취약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되게 말할 수는 없는데. 당구대 이런 거 있나요? 당구대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뭐 당구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도 당구 자체가 옛날만큼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없어서. 예. 그냥 뭐 영상 보시나? 예. 영상도 많이 보시고 뭐 책도 도서관도 잘 돼 책도 보시고 요즘 뭐 아시다시피 영상의 시대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잡지사도 보시려나? 그럼 보시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이제 준비한 영상 이제 다운로드 받은 것들 미리 저장해 간 거 보기도 하고. 예. 북극 산책도 하시냐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북극 산책이 하고 싶을까요? 예. 뭐 북극은 저희가 북극을 가는 영역이 넓으니까 어디를 가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많이 가는 데가 스발바르 섬이라든지 노르웨이형 이제 가장 최북단 섬 중에 하나인 건데 거기를 간다든지 그린란드를 가는 건데 당연히 거기서 이제 거기 기지에만 있으려면은 갈 이유가 없죠. 당연히 현장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를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걷고 산책은 아니고 어쨌든 걸으면서 활동을 해야죠. 진짜 유치한 질문 하나 있는데 극지에서 아이스크림 드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요. 아이스크림 당연히 그래요? 있죠. 아이스크림 땡기시기도 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똑같은 우리가 먹는 비슷한 걸 다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정말 뭐 우리랑 비슷한 사람 사는 곳 같지만 그래도 극지이다 보니까 좀 위험한 순간들도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종의 극한의 순간이랄까요? 아찔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뭐 제가 개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남극 해양을 탐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대륙에서 뭐 그런 육상의 작업보다는 해양 경험을 주로 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세종기지에서 출발해서 아라우노를 타고 굉장히 먼 거리를 항해해가지고 뉴질랜드하고 남극 대륙 사이에는 중앙해령을 탐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는 뱃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파도도 굉장히 세고 바람도 세고 이런 곳인데 어느 날 이제 저녁 식사쯤 무렵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해빙 위를 막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배가 엄청나게 크게 요동을 치더라고요. 요동을 치고 그냥 우당탕하면서 이제 배가 요동 친 다음에 막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배로 들어와요 물이?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 막 그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무서우셨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막 계단을 내고 갑자기 계단에서 꽉 잡고 이제 버틸 정도로. 그래서 큰 사고는 안 났어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나중에 그때 그 전에 볼 때는 바다에 막 해빙이 떠다니는 걸 봤는데 워낙 큰 파도가 치다 보니까 걔네들이 싹 씻겨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큰 가공할 만한 자연의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기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좀 동반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험하니까 이제 크레바스라고 하죠. 저 영화에서도 봤는데 남극 탐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크레바스 사이로 사람들 추락해서 실종되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크레바스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해양을 하다 보니까 항해를 하시니까. 크레바스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극지영소에 있다 보니까 남극 관련된 정보들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요즘도 가끔 이제 남극
대륙 탐사를 하다가 크레바스에서 실종됐다는 외국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외국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크레바스 뭐 지도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크레바스라는 게 그 고정된 게 아니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크레바스는 왜 생기는 건가요? 그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빙하는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데 걔네들이 모든 빙하 같은 방향으로 같이 흐른다면 그런 게 생기지 않겠지만 뭐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속도로 흐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크레바스가 발생되게 되는데, 근데 그건 뭐 기본적으로 이제 크레바스가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 위성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추적을 하게 되고 거의 실시간으로 아마 계속 그 공유를 해주고 있어서 거의 남극 대륙 탐사하는 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그 100%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크레바스가 혹시 있을 것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 크레바스가 밑에는 그 완전히 그 크레바스가 아닌 위에는 눈을 덮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혹시 있을 가능성들을 대비를 해서 뭐 아주 그런 수칙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가게 되는 거겠죠. 극지 탐사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수칙이라든지 착용하는 장비들도 좀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 극지 그러니까 남극을 뭐 예를 든다면 그 현장을 나갈 그 기지에 있다가 이제 그 조사를 나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람이 워낙 세니까 그 바람을 막아야 되는 윈드 자켓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워낙 햇빛이 강하니까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우리가 그 단순히 그 공기도 깨끗하고 이러니까 잠시만 나가면 거의 막 그 까맣게 타버리거든요. 거의 화상을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뭐 그 차단제도 발라야 되고 그 당연히 고글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눈도 보호해야 써야 되기도 하고 그 또 한 가지는 또 조난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남극 환경 같은 거 워낙 급변하니까 뭐 좋은 거 같다가 갑자기 변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통신 수단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죠. 뭐 휴대폰은 안 되니까 워키토키 같은 걸 갖고 있으면서 이제 연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추적하는 장비가 그 위치 추적하는 것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그 대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것도 이제 준비가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두 명이 같이 다녀야 되고 혼자 다니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날씨가 급변해서 그 좀 고립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준비를 해야 되죠. 고칼로리 어떤 것들을 준비하게 예를 들면 초코바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필수 품목인가 보네요. 근데 그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글이 이게 북극에서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천 년 전? 실제로 이제 그 북극에서는 이제 남극 대륙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산 역사가 워낙 짧아서 요즘 기지를 건설하고 나서야 이제 사람들이 거의 생활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전혀 없었다고 전제를 해도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나 이제 인간이 거기서 활동했다고 봐도 되는데 북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극권이겠죠. 북극 그 바다는 아니고 거기는 그 원래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스키모라고 하는데 에스키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근데 그 뭐 이누이트도 그중에 한 종족이죠. 일부구나. 그 에스키모라는 말은 이제 그게 외부 사람들이 뭐 그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다고 해서 좋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요즘 잘 안 쓰는데 뭐 이누이트 외에도 다양한 그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북극에서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 사냥을 해야 되는데. 북극도 비슷하게 빙하가 많고 햇빛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안경이 필요했고 근데 뼈 같은 걸 갈아가지고 이제 그런 고글 비슷한 걸 만들었던 거죠. 뼈로 만들었구나. 갈아가지고 이제 그걸 쓴 게 아마도 고글의 시초가 아니었을까. 거기 더 필요했던 거죠. 보통 우리가 사는 이런 세계에서는 지금은 필요하죠. 옛날에는 필요도가 그 부분들보다는 높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발명되고 이게 좋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살려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 일반인들도 극지를 탐험하거나 뭐 극지 연구소에라도 이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극지 연구소는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실 수가 있고요.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관 같은 것도 있어서 그냥 그 공공기관이니까 그냥 막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이제 홍보실에 연락을 해서 그 뭐 이런 관람 시스템에는 뭐 그 홍보관을 볼 수 있고 홍보관도 볼 수 있고 또 강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이제 오실 수가 있고요. 기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거기는
그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 허용할 수가 없어서 과학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예. 근데 그거 외에도 뭐 남극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 상품도 있어가지고 그냥 배 크루즈선을 타고 가시는 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극 패키지 투어. 그렇죠. 예. 크루즈 투어.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잡지사 두 주에 걸쳐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극지와 관련해서 꼭 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혹은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극지라는 곳은 뭐 굉장히 먼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환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네. 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우리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좀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극지 연구하면 이제 보통 뭐 굉장히 모험 이런 걸 상상하시지만 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언젠가면 이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제 동료분과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뭔가 제가 남극 얘기를 했던가 봐요. 한 이제 제 동료분이 내린 다음에 운전사분이 저한테 남극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막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민망했었거든요. 사실 모험이나 고생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꼭 남극이 아니더라도 현실 사시는 분들이 다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특별히 뭐 남극에 연구한다고 고생하니까 뭐 그걸 인정해달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뭐 누구나 다 그 정도 고생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듯이 극지가 중요한 곳이고 어떻게 보면 극지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극지가 좀 그런 굉장히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실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이제 그런 연구 활동들이 좀 지속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AI 시대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는데 그걸 옛날에는 정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 많은 데이터를 얻을수록 이제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극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극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환경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극지 전문가 박승현 연구원과 함께 극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연말에 이제 탐사도 잘 다녀오시고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